예, 이른바 바이든 시대를 맞아서 금융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 또 금값은 오를까?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이제 다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거잖아요. 오늘 집중 분석 EAR 리서치 홍춘욱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이 축포를 쏩니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서. 근데 어찌 보면 뭐 바이든이 되던 사실 트럼프가 됐더라도 불확실성이 거칠 수 있다면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또 사실 자신 있게 주식을 못 샀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연말 금융시장 향방 좀 예측해 주십시오. 네,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뭐 예 기자님 잘 이야기하셨지만 일단 첫 번째 가장 시장에서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는 역시 선거 끝났다. 그리고 2000년 당시 고어랑 부시가 붙었을 때 당시에 그 최악의 상황을 좀 피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들이 부각되는 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더 나가서 기대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선거 끝나자마자 투자자들이 리스크 온, 다시 스위치를 켰다. 예,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외국인이 돌아왔다라는 것이 시장에 가장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더 나가서 물론 이제 이게 지켜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뭐 파리 기후 협약에 제일 먼저 복귀하겠다라든가 또 내년에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특히 그 인프라 관련된 투자도 많이 하겠다. 그리고 친환경, 녹색 성장 쪽,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놓고 또 반면 IT 기업들에 대한 이런 규제들의 목소리는 상원 선거 일단 내년 1월까지 결정이 되어 봐야 법안의 어떤 여러 가지 재정들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일단 내년 1월에 있는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 문제는 좀 미뤄두고 일단 긍정적인 면에 눈을 좀 돌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른바 연말 산타랠리의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초에는 블루웨이브를 기대하다가 지금은 이제 블루웨이브를 좀 우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은 끝났지만 상원에 이제 최종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내년 연초까지 좀 불확실성 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거쳤고 이후에 뭔가 이제 관심이 있을까? 부양책,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를 잡겠다는 얘기를 제일 강령이기 때문에요. 코로나의 확산세, 경기 관련된 이런 걸 텐데요. 일단 코로나가 재확산돼서 어떨까요? 확산 여부, 또 경기 최근의 흐름들은 어떻습니까? 미국 경기는? 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여건이죠. 경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미국이라는 경제를 이렇게 저도 뭐 20년 넘게 일을 해왔습니다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회복 탄력성이 강한 나라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경제에 대한 어떤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랄까 정책에 대한 신뢰가 살아있는 나라다. 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최근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 보고서라든가 특히 실업률의 급락 흐름들을 보면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의 이런 자신감의 배경들은 역시 이런 그 심리들이 아직 살아있는 나라다라는 것에 맞춰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 이제 당선자로 봐야 될 텐데 이분이 추진하게 될 정책들이 보면 사실 경제 전체로 본다면 부정적 요소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당 민주공화 양당이 선거를 앞두고서 굉장히 서로 이 재정정책 시행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결국 시행이 못 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 속에서도 심리가 살아있고 고용이 살아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물론 이제 레임덕 의회입니다만 아무튼 레임덕 의회 내에서도 일은 진행된다고 본다면 곧 단행될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들까지 시장은 여전히 반영하고 있는 어떻게 본다면 뭐 정말 우리가 나이키 커브가 되지 않겠냐 걱정 되게 많이 했었는데 고용이 땡기고 그다음 소비가 회복되며 기업의 투자 심리들까지 개선되는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4월 달에 고용 지표를 보고 있으면 저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인가 싶을 정도의 마이너스였는데 2천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나왔는데 순식간에 저렇게 V자의 반등이 나타나고 또 탄력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강한 고용의 증가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선거까지 뭐 이 현재 주어져 있는 뉴스대로라면 선거까지 잘 마무리되는 것으로 가게 된다면 연말 심리는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여러 악재들은 있습니다만 이건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같이 가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1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죽지 않고 고용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한 6개월, 7개월 지나면서 같이 사는 법을 터득했다고 해야 될지 적어도 이런 신규 확진자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게
일단 현재 파악된 경제 지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학습 효과와 심적, 물적 대비가 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보다는요.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예.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분들의 생활률 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초기 질병 대응이 어려워서 실제로 이제 유럽 경제 통계들 이런 그 보건 관련 통계를 보면 80대 이상 노인 기준으로 해서 10분 중에 3분만 생환하셨어요. 3월 달 기준입니다. 예. 근데 그게 6, 7월 지나면서 한 5분 정도가 생환하는. 그리고 그 밑에 연령대들은 거의 생환율이 극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결국 우리가 특효약은 아직 찾지 못한 건 현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약을 쓰는 게 더 낫고 어떤 대응법을 하는 게 확률이 높다는 정도를 향해 아주 저 멀리 있는 터널을 향해서 의료진들의 노력 분투 끝에 해결책들을 찾아나가고 있다는 게 예. 결국 이 심리를 어떻게 보면 지지해주는 요인이 아니냐. 물론 이제 여기 하나 더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지금은 가장 큰 경기 회복의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시장에 쓸 수 있는 급한 처방이 통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이 뭐 역대급 정책들을 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은 재정 정책에 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통화 정책 부분을 또 안 볼 수도 없고요. 얼마 전에 이제 FOMC가 있었고 ECB도 또 추가적인 완화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 부분에서 또 평균 물가 목표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아직 구체화될 게 있고요. 통화 정책 주목할 부분 좀 알려주세요. 예, ECB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예, 미 연준은 뭐 최근 들어서서 일관된 기조입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희대의 정책을 가져올 정도로 그러니까 올해 물가가 거의 제로잖아요. 올해 물가가 제로인데 미국의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는 2%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 물가가 4% 되더라도 지금 2년간의 평균 물가는 2%니까 네. 내년 물가 4% 이상이 도달하더라도 인내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 굉장히 강한 신호잖아요. 그 덕분에 달러 약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유로가 급해졌죠. 최근 들어서서 이제 약간씩 흐름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달러에 대한 유로 환율들이 상당히 강해지다 보니까 환율이 달러에 대해서 유로가 계속 강해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디플레 리스크가 또 부각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ECB에서 지금 3가지 정도 대안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양쪽 완화 규모를 더 강화하자. 두 번째는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 역시 유럽도 상당히 고민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호주 중앙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장기금리에 대한 컨트롤. 즉 저희들이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그냥 금리 상단을 시장금리 상단 이상이 되는 채권을 다 사주는 초강력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 3가지가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일단 어떤 정책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 그림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빨간 선으로 표시된 달러의 약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유가 저 파란 선 유로 가치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라는 걸 저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서 이 유로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의 통화 공급 정책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 수준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그런 강한 비판조차 지난주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 경쟁적인 유럽 쪽에서의 완화적인 통화 공급 확대 정책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예. 환율 얘기는 달러 얘기를 하셔서 다음 질문은 시간상 좀 건너뛰겠고요. 이제 바이든 시대 수혜 섹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친환경 뭐 이런 쪽인데요. 뭐 주말에 뉴스 보셨겠지만 뭐 제주도 또 해상 풍력 단지에서 뭐 화재 나고 이런 것도 노이즈가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많이 오른 거. 근데 방향성은 그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쪽에서의 지혜로운 전략과 실제 수혜주를 구별하는 게 필요한데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네. 물론 이제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죠. 예. 저희는 모두 다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그렇게 많이 하겠다 했지만 안 되는 거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원의원 선거 결과를 봐야 됩니다만 적어도 하원이 예산을 통제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 상당히 이쪽 가능성이 하원을 지금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더 추진의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특히 저기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있는 저 막대가 민주당 지지자들일수록 더 인프라 투자, 노후화되어 있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두 가지 부분, 신재생에너지와 그리고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꼭 굳이 뭐 친환경뿐만 아니라 뭐 인프라 쪽이라고 하면 뭐 이 디지털 인프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기존 그 전통적인 인프라들도 또 일정 부분 포함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 인프라는 네. 두 가지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 첫째는 전력망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즉 스마트 그리드 관련돼 있는 전력망 쪽에 대한 투자들.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들을 항상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철도망과 도로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철도망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로서 또 예. 우리 이 상대적으로 도로에 비해서 훨씬 더 이 탄소 발자국이 적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는 이제 끝났으니까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이 나오느냐를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적어도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의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구체화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에 이게 예. 더 구체화될 때가 또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자금의 흐름 측면에서 저희는 특별히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주식금융시장으로의 소위 이제 자금의 이동이 일부 있었느냐, 앞으로 올 것이냐 이런 걸 주목하면서 투자자들은 보는데요. 부동산은 보면 내년 6월까지인가요? 뭐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한편에서는 또 계속해서 패닉 바잉이 좀 되고 있고 이런 국면인데 전체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네, 주도주는 조금 흔들리지만 네. 순환매가 지속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표현하죠. 예. 일부 이제 우리나라 동남권, 서울의 동남권 일부 지역 부동산들은 확실히 방금 말씀드린 세금 이슈가 있어서 상대적인 탄력은 덜합니다만 저 그림에 나와 있는 빨간 선이 저게 뭐냐면 전세가입니다. 그래서 1986년 이후 그러니까 34년에 걸친 장기적인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전세가 먼저 오르고 그다음 집값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먹고 본다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들은 결국 주변 지역으로의 강세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의 핵심 지역은 너무 비싸니까 예. 전세 사시던 분들이 주택 구입을 대안으로 고민하시는 결국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이야기를 제가 좀 했던 이유가 시장의 수급을 결정짓는 이제 중요한 이슈가 지금까지는 시장 유동성이었다면 저는 외국인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즉 우리나라의 전세 가격이 급등할 때 실수요자들이 결국 좁아진 전세 매매 가격의 갭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또 갭이 적은 부동산으로의 자금 이동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게 흐름이 심상치 않은 것이 전 세계 글로벌 부동산 가격이 지금 급등 중입니다. 이동성이 워낙 많으니까.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기존 주택 판매 중간값 기준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10.4%. 가격 상승률이 두 자릿수의 가격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단 세계적인 글로벌 유동성들이 풍부한 가운데 그 돈들이 주식시장에만 꼭 머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동산으로도 조금 회귀되는 징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주는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또 차익 실현에 부동산으로 가려는 그런 약간의 이동 흐름들도 관측되는 것 같다. 아무튼 지금은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 증시를 부양하고 국내 유동성은 다시 주식 시장에서 부동산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그런 국면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집중 분석 바이든 시대 금융시장 전략 EAR 리서치 홍춘욱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